전 세계 공급망이 흔들렸습니다.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규제 이후 서방 업계는 한국을 고비용 낭만주의라며 공개 조롱했죠. 미국 트레이딩사 대표는 한국도 결국 무릎을 꿇을 것이라 선언했고 월스트리트는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롱은 오히려 불씨가 됐습니다. 한국은 폐자원과 공정혁신으로 핵심 광물을 재생산하는 전례 없는 해법을 꺼내 들었고 새벽 공장 라인이 돌아가자 글로벌 투자자와 언론이 숨을 죽였습니다. 대체 한국은 어떤 비밀을 꺼냈길래 세계가 놀란 걸까요? 자,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아 윈슬로라고 합니다. 미국 텍사스 출신이고 나이는 38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핵심 광물 공급망 리스크 컨설턴으로 일하면서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저는 반도체와 배터리 OEM 기업들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2023년 8월 15일이었어요. 고객사에서 긴급 콜이 왔습니다. 중국의 갈륨, 게르만륨, 흑연 수출 규제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큰 혼란에 빠져 있었거든요.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업체들이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화상 회의실에 각국 파트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 대표들이 참석해 있었어요. 분위기는 심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한국 측 대표가 제안했습니다. 저희가 상동광산제 가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동광산이라니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그곳에서 몰리브덴과 텅스텐을 채굴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대표의 설명이 계속되었어요. 자립적인 공급망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15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이런 낭만적인 제안들을 수없이 들어왔거든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제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한국도 결국 중국에 무릎 꿇을 겁니다. 그 순간 화면 너머 한국 대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문가로서 현실적인 진단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비용 대비 효율성을 고려하면 중국 의존이 불가피합니다.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깨달았어요. 제 말이 한국 파트너에게는 모욕으로 들렸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도 결국 무릎 꿇을 것이다. 그 표현이 얼마나 거만하게 들렸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리크 체미스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그는 대형 트레이딩사 디렉터로 일하는 제 동료였습니다. 방문은 해 하지만 결론은 같아 가격이 왕이니까 리게 메시지는 단순 명료했어요. 그는 항상 중국 의존이 가장 싸고 안전하다고 주장해 왔거든요. 비행기에서 저는 처음으로 상동이라는 이름을 진지하게 검색해 봤습니다. 오래된 광산이었어요. 1970년대까지 운영되다가 경제성 문제로 폐광된 곳이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적었어요. 제가동? 낭만이 실물을 이긴 적은 없다. 냉소적인 생각이었지만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여겼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번 한국 방문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고 결국 제 진단이 옳다라는 걸 증명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나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아름다운 풍경보다는 내일 있을 현장 실사가 더 궁금했습니다. 과연 한국이 중국 의존에서 벗어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제 전문가적 직감으로는 불가능했어요. 원가 구조와 정년 수요,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모든 요소를 고려하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상동광산 보고 와서 보고할게. 예상대로일 것 같지만 릭이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당연하지,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중국 없이는 불가능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스스로의 확신에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오만이었어요.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상동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피할 수에 불과할 거라고 말이에요. 실제로는 중국 의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동에서 목격하게 될 일들은 제 모든 상식과 편견을 산산조각 내버릴 예정이었어요. 15년간 쌓아온 전문가적 자신감이 하루 만에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상동에 도착한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강원도 영월의 깊은 산속 40년 넘게 버려져 있던 광산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녹슨 레일들이 새롭게 교체되어 있었고 폐허가 된 줄 알았던 설비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제 가동을 하고 있네. 저는 솔직히 놀랐어요. 단순한 홍보용 이벤트가 아니라 실제로 본격적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현장 사무소에서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팀장이 자료를 펼쳐 보였어요. 기존 회수율은 5%였습니다. 팀장의 설명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최신 선별, 성광 라인을 도입해서 85%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제 귀에 강하게 남았습니다. 59%에서 85%라니 30%나 향상된 수치였어요. 정말 가능한 수치인가요? 제가 의구심을 표했더니 팀장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독일 기술과 일본 정밀도를 결합한 시스템입니다. 기술적 설명이 이어졌어요. 부유 선별법과 자력 선별을 조합한 새로운 공정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릭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상동 광산에 와 있는데 생각보다 본격적이야. 릭이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순도 꿈을 캐는 거지. 하지만 회수율 85%라고 하는데 노화, 현실을 봐. 중국보다 비싸면 의미 없어. 릭의 냉소는 이미 예상했지만 직접 현장을 보고 나니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에는 인근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상동 주민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70대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동네 다시 불 들어왔어요. 그 말에 묘한 감동이 느껴졌어요. 젊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또 다른 주민의 증언이었습니다. 일자리가 생기니까 희망이 보여요. 수치와 데이터표 밖으로 공감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적 계산을 넘어서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실제 지하경도로 내려갔습니다. 깊이 300m 지하였어요. 헬멧을 쓰고 작업복을 입은 채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갱도안은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환기시설과 안전장비들이 최신식으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몰리브덴과 텅스텐을 동시에 채굴합니다. 현장 기술자가 설명해줬어요. 품위도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있어요. 저는 직접 채취한 샘플들을 분석해봤습니다. 노트북을 꺼내서 엑셀로 즉석 모델링을 시작했어요. 채취량, 품위, 수율, 에너지 단가를 모두 입력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순간 제가 흔들렸어요. 예상보다 훨씬 경쟁력 있는 수치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중국 대비 원가가 20% 높긴 했지만 공급 안정성과 품질을 고려하면 충분히 매력적이었어요. 특히 최근 중국의 수출 규제로 인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 효율이 진짜면 저는 메모 옆에 처음으로 물음표를 썼어요. 지금까지 확신했던 판단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갱도에서 나온 후 현장 사무실에서 더 자세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ESG 기준, 작업 안전성까지 모든 부분이 국제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어요.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네. 중국의 경우 환경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가격이 낮았던 거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리객에 중간 보고를 했어요.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해. 뭐가 복잡해? 가격만 비교하면 끝이잖아. 하지만 공급 안정성과 품질을 고려하면 너와 너 혹시 한국 측에 넘어간 거 아니야? 리객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그는 변화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말하는 거야. 데이터는 조작할 수 있어. 중국이 최선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 짧은 대화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리관은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15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쌓은 상식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과연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정말 맞는 걸까? 다음 날 추가 현장 조사를 위해 정년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최신 장비들이 가동되고 있었어요. 독일제 분쇄기와 일본제 선별기가 조화롭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순도 99.9% 달성이 목표입니다. 시설 관리자의 설명이었어요. 이미 테스트 샘플에서는 96.7%를 기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아와요. 이 정도 순도면 반도체 등급 원자재로도 충분했거든요. 중국산보다 순도가 높네요. 제가 중얼거리자 관리자가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품질에서는 이미 앞서고 있습니다. 일주일간의 현장 조사를 마치고 서울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처음 한국에 올 때 냉소적인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이 생겨났어요. 정말로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여전히 의문점들이 남아 있었어요. 과연 이런 성과가 지속 가능할까? 아니면 일시적인 성과에 불과할까? 저는 더 많은 데이터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립과 같은 기존 업계의 저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였어요. 변화는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서울으로 돌아온 후 저는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립에게 전화가 또 걸려왔습니다. 노아 결론부터 말해 중국이 최선이지? 립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중국산은 정말 싸 시장 현실을 봐 전형적인 굴복의 논리였습니다. 단기 원가만을 고려한 접근이었어요. 톤당 $800면 끝이야. 다른 건 생각할 필요 없어. 하지만 립 공급 불안정성은 어떻게 할 거야? 제가 반박하자 립이 비웃었습니다. 그런 건 기후야. 중국이 완전 차단할 리는 없어. 저는 전화를 끊고 한국 팀과의 미팅 자료를 다시 펼쳐봤어요. 한국 측의 접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싸움은 수율, 안정성, 공급의 다변화다. 한국광물자원공사 팀장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맞섬의 공학이었습니다. 장기적인 리스크 비용까지 모든 것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었어요. 저는
엑셀 시트를 새로 만들어서 두 프레임을 직접 비교하기로 했습니다. TCO, 즉 총소유 비용 분석이었어요. 첫 번째 열에는 중국 공급망을 입력했습니다. 톤당 기본 가격 $800, 운송비 $50, 관세 $30, 총 $880였어요. 두 번째 열에는 한국 상동광산을 입력했습니다. 톤당 기본 가격 $1,000, 운송비 $20, 관세 $0, 총 $1,020였어요. 역시 중국이 싸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리스크 변수들을 추가로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가격 변동성부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갑작스러운 수출 규제로 가격이 300까지 뛸 수 있었어요. 확률 20%로 계산하면 배표 $60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제재 리스크도 고려했어요.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공급 중단 가능성이 15% 정도 되었습니다. 대체 공급망 확보 비용까지 감안하면 추가로 $200가 들어갔어요. 리드타임 변수도 중요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평균 45일이 걸렸는데 급하게 필요할 때는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했어요. 긴급 조달 비용 평균 $100를 추가했습니다. 모든 변수를 입력한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놀랐어요. 중국 TCO 활찜싸만 $40, 한국 TCO 활질 $50. 싸 보이던 중국산이 오히려 비싸게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계산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봤어요. 실수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상동광산의 품위, 회수율, 오퍼레이션이 만든 안정성이 TCO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이었어요. 특히 공급 안정성 부분에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거의 없고 품질 편차도 적었어요. 납기 준수율도 18%로 중국의 75%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확신에 균열이 가는 걸 느꼈어요. 혹시 내가 틀렸나? 15년간 당연하게 여겨왔던 판단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한국팀과 추가 미팅을 가졌어요. TCO 분석 결과를 보니 상당히 경쟁력이 있네요. 제가 솔직하게 말하자 팀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전체 비용을 고려해서 접근했거든요. 단순히 가격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특히 핵심 광물의 경우 공급 중단이 전체 생산 라인을 멈출 수 있어요. 팀장의 설명이 계속되었어요. 그 손실을 감안하면 조금 비싸더라도 안정적인 공급망이 유리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논리적으로 타당한 접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리그로부터 또 연락이 왔어요. 한국 쪽 결론은 언제 나와? 저는 TCO 분석 결과를 설명해 줬어요. 총비용으로 계산하면 한국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 릭이 황당하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너 완전히 세뇌당했구나. 데이터를 보고 말하는 거야. 그런 복잡한 계산은 의미 없어. 시장은 가격만 본다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릭의 말에 동조할 수 없었어요. 현장에서 본 것들, 그리고 분석 결과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고객사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어요. 한국 상동광산의 경쟁력 분석 제목부터 바뀌었습니다. 보고서 결론 부분에 이렇게 적었어요. 단기적 가격 경쟁력에서는 중국이 우위를 보이지만 총소유 비용과 공급 안정성을 종합 고려할 때 한국 상동광산이 더 유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쓰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15년간 믿어왔던 원칙을 뒤집는 내용이었거든요. 하지만 전문가로서 데이터와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나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그리고 기존의 상식이 항상 옳은 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굴복의 논리와 맞섬의 공학 사이에서 저는 후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더 어렵고 복잡한 길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판단했어요. 리과 같은 기존 업계의 반발이 있겠지만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의 증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2주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팀에서 도시광산 현장 견학을 제안해 온 것이었어요. 새만금, 헝가리, 독일의 리사이클링 라인을 직접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도시광산이요. 폐배터리에서 리튬과 코발트를 회수하는 기술입니다. 한국 측 담당자의 설명이었어요. 버려진 전자제품이 새로운 광산이 되는 개념입니다. 기존 채굴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흥미로웠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전북 새만금이었어요. 거대한 산업단지 안에 최첨단 리사이클링 공장이 들어있었습니다. 1일 처리량이 10톤입니다. 공장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를 99% 이상 회수합니다. 선택적 침출과 습식 정련 라인을 직접 봤을 때 저는 놀랐어요. 컨베이어 벨트 위로 폐배터리들이 지나가면서 체계적으로 분해되고 있었습니다. 각 금속별로 정확하게 분리되는 모습이 마치 마법 같았어요. 모니터에 표시된 회수율 그래프가 벽처럼 수직으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수치가 실제 가능한 건가요? 제가 의구심을 표했더니 공장장이 웃으며 답했어요. 직접 샘플을 분석해 보시죠. 실제로 회수된 리튬 샘플을 분석해 보니 순도가 99%였어요. 원광에서 추출한 것보다 오히려 순도가 높았습니다. 원광은 금속 함량이 1에서 3%입니다. 기술팀장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폐배터리는 10에서 20%예요. 그 수치가 제 상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버려진 게 오히려 더 농축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이미 정제된 금속들이 집액되어 있거든요. 헝가리 현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럽 전역에서 수거된 폐전자 제품들이 이곳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월 처리량이 500톤입니다. 현지 매니저가 설명했어요. 유럽 전체 폐배터리의 15%를 여기서 처리합니다. 독일 현장에서는 더욱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완전 자동화된 라인에서 폐 휴대폰들이 분해되고 있었어요. 로봇팔이 정확하게 각 부품을 분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린 쓰레기를 일정으로 바꿔요. 독일 공장장의 한마디가 인상적이었어요. 스케줄이 곧 현금 흐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원료 공급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이었죠. 3주간의 현장 견학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을 때 리그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노아, 그 리사이클링 얘기 들었어. 릭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회의적인 톤이 섞여 있었어요. 리튬 가격 내려가면 끝이야. 하지만 원료 공급이 안정적이면 가격이 전부야. 시장은 냉정하다고 저는 이번에는 데이터로 반박하기로 했습니다. 호텔 방에서 민감도 분석을 시작했어요. 리튬 가격 변동이 전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거였습니다. 변수를 10개로 설정했어요. 리튬 가격, 코발트 가격, 니켈 가격, 처리 비용, 운송비, 환율, 정보 보조금, 환경 규제 비용, 에너지 비용, 인건비 각 변수를 플러스 마이너스 30%씩 변동시켜 봤어요.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어떤 변수를 흔들어도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유지되었어요. 특히 원료 조달 비용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가격 변동의 충격을 상당히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이네. 제 그래프가 저를 설득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릭에게 분석 결과를 전송했습니다. 리툼, 민감도 분석 결과 봐. 생각보다 안정적이야. 한동안 연락이 없더니 릭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노아, 이 분석 맞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데이터야. 하지만 리사이클링은 아직 초기 단계잖아. 그래서 더 기회인 거야. 먼저 시작한 쪽이 유리해. 릭이 한동안 침묵했어요. 노아, 너 정말 변했구나.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최종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도시광산, 핵심 광물 공급망의 게임 체인저였어요. 결론 부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통적인 채굴업은 자원 고갈과 환경 규제로 한계에 직면해 있다. 반면 도시광산은 지속 가능하면서도 경제성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한국의 기술력과 시스템은 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문장을 쓰면서 저는 놀랐어요. 몇 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내용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장에서 본 것들과 데이터 분석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는 차원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버려진 것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혁신적 접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게임을 바꿀 전환점이라는 걸 말이에요. 전통적인 채굴업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솔루션이 한국에서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15년 경력 중 가장 충격적인 발견이었어요. 도시광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업계 전체를 뒤흔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 주 저는 대전의 한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바나듐 레독스 흐름 전지 파일럿 플랜트를 보기 위해서였어요. BRFB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소 입구에서 박 박사가 맞이해줬어요. 바나듐 배터리의 실증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대한 탱크들이 연결된 시설을 보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배터리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였어요. 이건 어떤 원리인가요? 제가 물어보니 박 박사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바나듐 전해질이 순환하면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안전성이었어요. 화재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박 박사의 설명이 계속되었어요. 리튬 배터리의 열 폭주 현상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대용량 저장이 가능하고 수명도 25년 이상이었어요. 이 SS용으로는 이상적인 조건들이었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게임이 바뀔 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한 소감을 말했습니다. 실험실에서 국내 바나듐 시추 샘플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 저는 화면을 2번 확인했어요. 품위가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수치가 맞나요? 여러 번 검증한 결과입니다. 연구원의 답변이었어요. 국내 부졸량도 상당합니다. 저는 급히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본국 소비량, 정년 기술 수준, 전해질 밸류체인까지 모든 요소들이 한 지점으로 수렴하고 있었어요. 완벽한 수직 통합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그날 저녁 릭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바나듐? 그건 철강 첨가물이지 주연하냐? 리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하지만 에너지 저장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일시적 유행이야. 결국 리튬이 승리할 거야. 저는 더 이상 리그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어요. 시장은 이미 저장 솔루션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바나듐이 그 중심에 서고 있었거든요. 추가 자료를 분석하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원광, 채굴, 도시광산, VRFB 기술이 삼각형을 이루며 상호 보완하고 있었어요.
상동광산에서 원료를 확보하고 도시광산에서 재활용 금속을 보충하며 VRFB로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드는 완벽한 생태계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보고서 제목을 바꿨어요. 원광 플러스 도시광산 플러스 VRFB의 삼각동력. 한국이 단순한 공급망 다변화를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고객사 프레젠테이션에서 제 발표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정말 한국이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나요? 바나듐 배터리의 상용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투자 기회는 언제쯤 열릴까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준비한 데이터들이 모든 의구심을 잠재웠어요. 기술적 우위, 원료 확보 능력, 시장 전망까지 모든 요소가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여러 투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바나듐 관련 투자 기회를 검토하고 싶습니다. 파트너십 가능성을 타진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급격히 한국으로 몰리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한 달 후 업계 전문 매체에서 특집 기사가 나왔습니다. 바나듐 배터리 시대의 개막, 한국이 선도한다. 에너지 저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K배터리의 부상, 국제적인 관심도 높아졌어요. 유럽과 북미의 대형 에너지 기업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리크도 결국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노아, 바나듐 시장 전망 자료 좀 보내줄 수 있어? 이제 관심 있어. 시장이 움직이는 걸 무시할 수는 없지. 저는 그 변화가 상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존 업계의 고정관념이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6개월 후 제가 작성한 보고서는 업계 표준 자료가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이 한국의 바나듐 생태계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원료 수입국이 아니라 기술과 솔루션을 수출하는 선도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도전을 의심했지만 결국 그들의 혁신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거든요. 삼각동력이 만들어낸 시너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3개월 후 리기 방역에 나섰습니다. 업계 주요 고객사들에게 대량 메일링을 발송한 것이었어요. 제목은 한국 솔루션 등호 고비용 쇼였습니다. 메일 내용은 예상대로였어요. 한국의 접근 방식이 비현실적이고 비용만 높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객사들의 반응은 리기의 예상과 달랐어요. 현장 검증을 직접 해보고 싶습니다.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투명한 비교 분석이 필요합니다. 고객사들이 오히려 현장 실사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한국팀의 대응은 간단했습니다. 말 대신 숫자와 가동 로그만 올렸어요.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품질 관리 기록, 운영 효율성 지표까지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그 대조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리그는 말로 공격했지만 한국은 데이터로 응수했습니다. 일주일 후 대형 투자사에서 Q&A 세션이 열렸어요. 리그도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 있어 보였어요. 중국 의존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리그의 발표가 시작되었어요. 한국 솔루션은 불필요한 비용 증가를 가져올 뿐입니다. 하지만 질의응답 시간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한 투자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공급 중단 리스크는 어떻게 계산하셨나요? 리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런 극단적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갈륨, 게르마늄 규제가 현실화되었잖아요. 또 다른 투자자의 지적이었어요. 리그시 모델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리그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변수들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투자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어요.
리그의 도식이 리스크 미반형으로 완전히 뚫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팀의 발표는 압도적이었어요. 모든 변수를 고려한 시나리오 분석, 리스크 관리 방안, 지속 가능성 지표까지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투자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의 반응이 확연히 달랐어요. 그 후 업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SNS와 언론에서 새로운 프레임이 등장했어요. 의존이 리스크다. 공급망 다변화가 생존 전략, 지정학적 안정성이 새로운 가치. 이런 헤드라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리그는 점점 인터뷰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공격적인 발언도 사라졌습니다. 반면 저는 각종 컨퍼런스와 세미나에 초청받기 시작했어요. 한국광물 생태계 분석, 한국 반화준 배터리의 미래 전망, 도시광산 투자 기회, 제 발표 주제들이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리그를 만났을 때 그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노화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 리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어요. 시장이 변화를 원하고 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나 봐. 인정하는 게 시작이야. 그날 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제 안에서 창피함과 존경심이 교차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한국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 창피했지만 한국의 일관된 접근 방식에는 존경심이 들었어요. 말로 반박하지 않고 결과로 증명하는 자세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6개월 후 업계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 중심의 공급망 다변화가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리기 속한 트레이딩사도 방향을 전환했어요.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리기 한국팀과 협력하게 될 것 같아. 동료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반대자가 이제는 협력자가 되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거죠. 그 무렵 저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정식 제안을 받았어요. 수석 컨설턴트로 합류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5년간의 독립 컨설턴트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변화의 중심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고 싶었거든요. 고립된 것은 결국 변화를 거부했던 쪽이었어요. 부메랑은 늘 같은 쪽으로 돌아오는 법이었습니다. 한국이 던진 혁신이라는 부메랑이 업계 전체를 바꿔놓았고 기존 질서를 고수했던 사람들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게 되었어요. 1년 후 제네바에서 열린 핵심 광물 국제협의체 회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이 의장국으로 발표되는 순간 회의실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각국 대표들이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국은 이 협의체에서 조용한 참관국에 불과했거든요. 한국 대표가 단상에 올라서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펼쳐진 그림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상동광산에서 시작해서 도시광산, 반화듬 정년, ESS, 응용까지 연결된 완벽한 생태계였습니다. 모든 과정이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원료 확보부터 최종 제품까지 수직 통합된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은 원료, 정년, 응용까지 이어붙여 시장 변동성을 흡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한국 대표의 설명이 계속되었어요. 이는 단순한 공급 다변화를 넘어선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각국 대표들이 메모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특히 유럽과 일본 대표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여러 고객사 이사회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최저가를 추구해 왔습니다. 제가 이사회실에서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최저 리스크로 KPI를 바꿔야 합니다. 이 사진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공급 중단으로 인한 손실은 절약한 비용의 수십 배에 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했어요. 중국 규제로 인해 생산 라인이 멈춘 기업들의 손실 규모였습니다. 한국형 안정성 지수를 새로운 벤치마킹 표준으로 제안합니다. 제 발표 자료에는 새로운 평가 지표가 담겨 있었어요. 중국 단가 대비가 아니라 공급 안정성, 품질 일관성, 리스크 대응 능력을 종합한 지수였습니다. 이사회 회의 끝에 모든 이사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주도권의 위치가 달라졌군요. 회장의 한마디였습니다. 6개월 후 업계 전체에서 한국형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어요. 호주는 히토류 분야에서, 칠레는 리투드 분야에서 한국의 수직통합 모델을 도입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지켜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한국이 단순히 경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1년 후 저는 한국 정부로부터 자문위원 위촉을 받았어요. K배터리 글로벌 전략 수립에 참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첫 회의에서 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표준 설정입니다. 정말 인상적인 접근이었어요.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규칙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2년 후 G2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핵심 광물 이니셔티브가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어요. 전 세계가 한국의 모델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회의의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참석했어요. 한국 모델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제가 발표에서 강조한 부분이었어요. 당위 수익이 아니라 장기 안정성을 추구하는 철학입니다. 각국 정상들이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어요. 회의 후 여러 국가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요청해 왔습니다. 독일은 바나든 배터리 기술 도입을, 프랑스는 도시광산 노하우 전수를 원했어요. 미국도 공급망 안보 차원에서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후 저는 한국에서 열린 세계 핵심 광물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닙니다. 저는 연설에서 말했어요. 철학의 혁신이었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경쟁에서 이기려 하지 않고 협력으로 모두가 이기는 생태계를 만든 것입니다. 연설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악수를 청했어요. 정말 인상적인 분석이었습니다. 한국 모델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리그로부터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노하우 내 말이 다 맞았어. 리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인정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이 정말 게임을 바꿔놓았네.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우리도 변화에 적응해야 해. 5년 후 저는 한국 기업의 글로벌 전략 총괄로 일하고 있었어요. 세계 각지의 프로젝트를 총괄하면서 한국 모델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한국의 성공 비결은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라 철학이었다는 것입니다. 단기 이익보다 장기 가치를, 경쟁보다 협력을, 독점보다 상생을 추구하는 철학 말이에요. 그리고 그 철학이 결국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접근법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리더십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의 한복판에서 역사적 순간들을 목격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인 결과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질서가 재편되었고 새로운 기준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묵묵히 실력으로 증명해낸 한국이 있었어요. 2년 후 저는 상동광산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갱도 입구에 밝은 불빛이 켜져 있었고 굴착음이 맥박처럼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24시간 가동되는 현대적인 광산으로 완전히 탈바꿈해 있었어요. 견학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젊은 기자가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처음엔 왜 의심했었나요? 저는 잠시 웃었어요. 싸다고 안전하진 않으니까. 제가 늦게 배웠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15년간 가격만 보고 판단해왔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그날 오후 서울 본사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팀은 여전히 과장된 표현 대신 가동표와 데이터만 보여줬어요. 말보다 훨씬 굵은 증명이었습니다. 월별 생산량, 품질 지표, 안전 기록까지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 마지막 줄을 천천히 타이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서 사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만드는가를 묻는다. 그 문장에 지난 2년간의 모든 깨달음이 담겨 있었어요.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로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사인 버튼을 누르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 조용한 승리는 곧 세계의 표준이 될 거라고 말이에요. 6개월 후 제 예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한국형 핵심 광물을 안보 모델을 공식 채택한다고 발표했어요.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나라들이 많아졌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까지 한국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어요. 1년 후 저는 세계경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증명한 것은 기술력이 아니라 철학의 힘입니다. 다보스 회의장에서 제가 말했어요. 단기 수익보다 장기 가치를, 의존보다 자립을, 경쟁보다 협력을 택한 결과입니다. 청중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연설 후 리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 기업의 북미 지역 파트너로 일하고 있었어요. 노아, 네가 옳았어. 리기 진심으로 인정했어요. 한국이 정말 게임의 룰을 바꿔놓았지. 변화에 적응한 거야. 우리 모두 배운 거지. 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2년 후 저는 한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어요. 한국의 핵심 광물 생태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장관이 말했습니다. 노아 윈슬로 박사는 평균 없는 전문가 정신으로 한국의 가능성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감격스러웠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의심했던 제가 이런 인정을 받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시상식 후 상동마을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예전에 인터뷰했던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분은 여전히 건강해 보였습니다. 우리 동네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돌아왔고 희망이 생겼어요. 마을 전체가 활기를 되찾고 있었어요. 광산 재가동으로 일자리가 늘어났고 상권도 살아났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 호텔에서 마지막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한국에서의 2년 프로젝트가 마무리된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결국 한국이 옳았다. 그들은 말 대신 결과로, 과장 대신 진실로, 경쟁 대신 협력으로 3개월 후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인천공항이 점점 작아져 갔지만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소리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따르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배웠어요. 텍사스에 정착한 후 저는 새로운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회사 모토는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이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철학을 미국 기업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제 회사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전문 기관이 되었어요. 많은 기업들이 한국형 모델 도입을 문의해 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대형 에너지 기업에서 상담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 순간 뿌듯했어요.
한국의 혁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밤하늘 아래 반짝이는 작업등들이 희망의 별처럼 보여요. 그 작은 광산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세계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화려한 홍보나 공격적인 마케팅 없이도 실력과 철학으로 세상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승리가 지금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새로운 표준이 되었어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인 결과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거든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자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바로 그런 지혜였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힘은 말이 아니라 결과에서 나옵니다. 싸다고 안전한 게 아니고 의존이 아니라 자립이 미래입니다. 조롱받아도 묵묵히 준비하고 데이터로 증명하는 자가 마지막에 옵게 됩니다. 침묵의 증명이 가장 강력한 반박이에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 좋으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다양한 사연들을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